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결혼 생활 내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떤 내용일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결혼 선배님들의 많은 위로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된 주부입니다. 웨딩드레스 입고 식장에 들어선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훌쩍 흘렀네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였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저는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화목하고 안정적인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저를 보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난다고 말할 정도로 저는 해맑게만 살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좋아하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신과는 너무 달라서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저와는 많이 다른 사람이라서 좋았거든요. 첫 만남부터 서로의 다른 점에 끌려버린 저희는 뜨겁게 연애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연애하는 동안 남편은 전혀 결혼 이야기를 꺼내질 않았어요. 꼭 저와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남편과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서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수시로 졸랐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곤란한 얼굴로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나도 자기랑 너무 결혼하고 싶지. 그런데 자기는 나랑은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것 같아서 걱정돼. 귀하게 큰 사람이 나랑 결혼해서 고생하는 모습 보면 나 너무 힘들 것 같아. 자기랑 사는데 그게 뭐가 고생이야. 난 자기만 내 옆에 있어주면 다 참고 견딜 수 있어. 응? 나랑 결혼해줘. 저는 참다 못해서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완전 옛날 분이야. 자기는 아마 상상도 못할 정도의 꼰대 중에 꼰대라고. 에이, 자기 나 몰라? 나 어딜 가나 어른들한테 이쁨 받는 거 잘 알잖아. 자기 부모님께 딸처럼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까지만 해도 사랑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극복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살긴 했더라고요. 남편이 말한 대로 저희 시아버지는 진짜 꼰대 중에 최강 꼰대였어요. 저희 남편은 두 아들 중 장남이었습니다. 남편은 대학 때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줄곧 살았지만 서방님은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찌감치 인테리어 일을 배워 지금은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 서방님은 남편보다 먼저 결혼해서 첫째 아이가 이미 있었습니다. 동서는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결혼 초기에 몇 년을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 가게 일까지 도와주면서 말이죠. 우리 둘째네 같은 애들이 요새 어디 있어. 둘 다 아주 알뜰하고 야물딱져가지고 살림도 잘하지, 일도 잘하지. 시어머니는 내가 봐도 대단하다니까. 와, 동서 진짜 대단하다. 나는 나이만 먹었지. 결혼 전까지 혼자 살아보질 않아서 살림도 하나도 모르는데. 서울하고 이 동네하고는 다르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시키면 밭도 매러 나가고 밥도 차리고 그런 게 당연한 줄 알고 컸으니까요, 뭐. 알아서 잘할 수밖에 없죠. 동서의 첫인상은
딱 야무지다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알뜰하고 똑부러지는지 시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시아버지의 사랑이 대단하셨죠. 우리 둘째야 나무랄 때라고는 하나도 없지. 제일 이쁘고 건강할 때 딱 얌전히 시집와서는 떡하니 손주까지 내 품에 안겨주고 남편 내줘도 아주 똑소리 나게 잘하고 있으니까. 아버님도 참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 가지고 쏙스럽게 뭘 그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둘째 손주도 금방 낳아드릴게요. 요즘 친구들은 아이 낳는 것도 싫어하고 시부모 앞에서 애교 부리는 것도 못한다던데 저희 동서는 예외였습니다. 여우처럼 어른들 비율을 잘 맞췄어요. 거기다가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 옛날 어르신이었거든요. 며느리라면 응당 시집을 오자마자 건강한 아들을 낳아야 하는 건 물론이고 만약 첫째가 딸이라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출산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거기다가 남편 내조, 시부모님 챙기는 거 이런 건 오로지 며느리 몫이라고 생각하셨죠. 시아버지 당신 집안이 귀하디 귀한 3대 독자셔서 대를 잇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요. 저는 결혼할 당시에도 이미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어서다 보니 시아버지께서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제가 혹시나 손주를 낳지 못하기라도 할까 봐서요. 요즘 여자들은 다들 정신이 빠져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 이렇게 헛소리들을 한다던데 나는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 그런 꼴은 못 본다. 애초에 애는 안 낳고 부부끼리 잘만 산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할 거면 우리 장손이랑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처음 인사드리러 온 저에게 시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때야 시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저도 아이 좋아한다고 꼭 남편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 말에 시아버지께서도 흡족해 하시면서 결혼을 허락해 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신혼여행에 다녀온 직후부터 내내 대놓고 동서와 비교하시면서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낳는 데에만 신경 쓰라고 닥달하셨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워낙 옛날 분이라 그러신 거니 신경 쓰지 말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라고 했지만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번째 명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아버님께서 3대 독자이다 보니 고모들이며 친척분들이 명절 전날이면 다들 저희 시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명절 이틀 전에 시댁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오시기 전에 음식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시부모님이 일찍 내려오라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 힘들게 이틀 전에 뭐하러 내려가냐고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동서는 몇 주 전부터 어머니 모시고 시장까지 보러 다닌다잖아. 내가 그래도 명색이 맏며느리인데 음식 다 차려놓고 손님들 와 계시는데 꼭 손님처럼 가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서울 사는데 당연한 거지. 당신이 우리 집에 잘하고 싶어 하는 건 나도 고마운데 무리는 하지 마. 남편은 항상 제게 너무 과하게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했지만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시부모님 일로 가끔 동서가 제게 전화를 하고는 했는데 그럴 때마다 보면 동서는 시부모님께 정말 잘하는 것 같았거든요. 통화할 때마다 항상 어머님과 시장을 보러 다니거나 아니면 시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병원에 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자꾸만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아버님 혈압약을 바꿨는데 아무래도 아버님이랑은 잘 맞지가 않아서 혈압이 안 떨어져요. 오늘 급하게 병원에 가보려고요. 아, 아버님 혈압약 드시는구나. 드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어? 혈압 수치는 어느 정도 나오시는데?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만 시부모님에게 일이 생길 때마다 마치 제게 보고하듯 전화를 걸어오는 게
일부러 제게 눈치를 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3년 넘게 드시고 계세요. 형님은 가만 보면 어머님 아버님이랑 통화도 잘 안 하시나 봐요. 아무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어떻게 시아버지가 혈압약 드시는 것도 몰라요? 아, 그러게. 내가 아무래도 멀리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를 못하니까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었네. 동서가 항상 고생이 많아. 앞으로는 나도 자주 전화 드릴게. 멀리 있다고 다들 그런 건 아니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쌀쌀맞은 동서 말투가 저도 가끔 거슬려서 서방님이랑 같이 가지 왜 힘들게 혼자 가느냐고 저도 말을 받아쳤지만 동서는 바쁜 남자가 병원에 어떻게 가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린 동서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전화상으로야 좋게 마무리하고 끊었지만 사실 저는 이번 명절만 벼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서가 어떻게 지내왔든 제가 시집을 온 이상 맏며느리로서의 위신을 좀 세우고 오고 싶었거든요. 시아버지의 방식대로만 맞춰드리는 며느리로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시댁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도무지 뭐부터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질 않았죠. 그래서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옆에서 척척 돕더라고요. 완벽한 한 팀처럼 말이죠. 물론 부족한 저에게도 강점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웬만해서 기가 죽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선배나 언니에게 살갑게 잘 구는 성격이라서 어디 가서도 미움받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저 뭐부터 할까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어머, 동서, 이 만두 동서가 만든 거야? 와, 너무 맛있다. 내가 동서한테 많이 배워야겠네. 내가 동서 보조할게. 동서, 나 뭐 할까? 아이고, 이제 막 결혼한 새색시가 첫 명절인데 뭘 하나. 이번엔 옆에서 살살 거들어. 하다 보면 다 금방 해. 큰며느리가 애교가 엄청 많네. 싹싹해서 뭐든 금방 배우겠어. 이 나이 먹도록 많이 부족한 저를 그래도 고모님들께서 이쁘게 봐주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제가 걱정됐는지 수시로 주방을 드나들면서 설거지며 정리를 도와주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고모들께서 남편더러 서울 남자 다 됐다며 놀리듯 이야기하시길래 저도 좀 민망해서 남편에게 나가 있으라고 했네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제게 나와서 어른들께 인사도 좀 드리고 시아버지와 함께 고스톱도 쳐드리라고 하더군요. 나는 가만히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고스톱만 치는 건 더 못하겠어. 차라리 설거지 할래. 남편이 저를 많이 챙겨준 덕분에 저는 금세 시댁 식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사실 저도 많이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막상 와서 겪어보니 가족들끼리 모여서 복작이며 먹고 치우고 노는 게 걱정한 것보다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희 친정 쪽은 식구가 많지 않아서 명절마다 조용하기만 했거든요. 그래도 고스톱도 치고 고모부들 옆에 껴서 맥주도 몇 잔 얻어먹고 나니 긴장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눈치가 없었나 봅니다. 고모님들이 모두 댁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주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동서를 돕기 위해 주방에 들어갔더니 동서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형님은 보기보다 변죽이 좋으시네요? 아니면 일하기 싫어서 계속 어른들 앞에서 재롱만 부리시는 건가? 순간 저는 당황해서 말문이 막히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제가 어른들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다도 떨고 고스톱도 같이 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주방 일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한 건 아니었거든요.
제 딴에는 실수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음식은 할 줄 모르니 나름 노력한다고 그릇이 쌓일 때마다 눈치껏 설거지도 계속하고 음식도 나르느라 허리가 다 욱신거릴 정도였죠. 저도 한다고 나름 노력한 건데 동서가 또 쌀쌀맞게 말하니 은근 서운했습니다. 동서, 아무리 내가 도움이 안 됐어도 그렇지 말이 좀 지나치지 않아? 지나치다고요? 저는요, 22살에 시집 오자마자 시댁에서 살면서 살림에 농사일에 하루도 발 뻗고 편하게 산 적이 없거든요. 분가에 나와서도 시부모님한테 무슨 일만 있으면 제가 다 챙겼고요. 아주버님 결혼하시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형님은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명절에만 얼굴 불쑥 내밀고 나타나서는 무슨 손님처럼 애교나 좀 부리면서 술이나 먹고 할도리 다 한 것처럼 구시잖아요. 저는 동서의 반응에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동서에게 윗사람으로서 가르칠 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서 말이 무슨 뜻인 줄은 알겠는데 우리가 결혼을 한 거지 시부모님 잘못이라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동서도 가게 일하랴 아기 키우랴 힘든 거 아는데 힘들면 서방님께 말씀드려야지 나한테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형님은 참 해맑으시네요. 아까 아주버님이 어른들 앞에서 나서서 형님 좀 도와줬다고 평생 마누라 편만 들 것 같으세요? 우리 신랑도 신혼 때는 그랬어요. 형님이 아직 시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앞으로 좀 조심하세요. 아까도 형님 술 많이 먹는다고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하셨으니까.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반년도 되질 않았는데요. 사실 뭘 알겠어요. 동서가 오랫동안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았고 곁에서 알게 모르게 고생도 많이 했을 테니 동서도 나름대로 힘들어서 저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서 말이 시아버님은 며느리들이 술 먹는 걸 극도로 싫어하신대요. 거기다가 동서 말이 시아버님은 며느리들이 술 먹는 걸 극도로 싫어하신대요. 귀한 손주를 낳아야 할 몸으로 술 같은 걸 먹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가 나름 저를 걱정해서 해준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동서는 제게 일종의 경고를 한 거였어요. 얼마 뒤 시아버님 생신이라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과 서방님 부부를 서울로 초대했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 시아버지께서 워낙 회를 좋아하신다길래 저는 유명한 일식집도 예약해 두었어요. 그리고 멀리 올라오셔서 바로 내려가시긴 힘들 테니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호텔방까지 예약해 두었죠. 저희 신혼집이 다 주무시기에는 좁기도 할 거고 저도 집에 다 계시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녁을 먹다가 동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더군요. 어머, 형님이 예약하셨다는 호텔 다 침대방이네요? 호텔이 그럼 다 침대지 침대 아닌 데도 있어? 형님은 아무튼 시부모님에 대해 너무 모르신다니까. 차라리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아버님 침대에서 못 주무시잖아요. 꼭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서 잠 한숨도 못 주무신다고. 그제서야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의 표정을 확인하니 얼굴이 굳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호텔을 예약한 게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눈치였어요. 아, 정말요? 아버님 호텔 불편하세요? 여보, 자긴 몰랐어? 저는 동서의 말에 너무 무안해서 애써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에이, 좋은 데서 쉬시라고 큰며느리가 일부러 좋은 방으로 예약한 건데 하루 정도는 괜찮죠 뭐. 그러게.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나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호텔에서 자보겠네. 고맙다 큰애야. 아니, 멀쩡한 집에 방 2개나 있는데 뭐하러 호텔에 돈을 써? 아직 애도 없는 애들이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지. 그렇게 돈을 함부로 써서 되겠니? 둘째네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엄마랑 나는 너네 집에서 잘 테니까 우리 방은 취소해라. 아버님, 집도 좁고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어서 불편하실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조금 괜찮아지셨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심기가 더 좋지 않으신지 시아버지는 갑자기 버럭하셨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 와중에 동서는 기름을 붓더군요. 에이, 형님이 시부모님이랑 지내기 불편하셔서 그러는 거 아니시고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동서가 제게 한 말이 맞나 싶어서요. 그런데 동서는 마치 농담인 것처럼 실실 웃으면서 이야기하더군요. 너 정말 너희 집에서 시부모 고작 하룻밤 재우기 싫어서 호텔방까지 예약한 거냐? 네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둘째 며느리는 화장실 하나인 우리 집에서도 3년이나 같이 살았다. 좋은 일 하려고 한 애들한테 왜 괜히 잔소리는 하고 그래요. 너희 마음은 고마운데 너희 시아버지가 저렇게 난리치시니 우리는 그냥 작은 방에서 자고 갈게. 둘째는 아기랑 불편할 테니까 호텔에서 자고 내일 보자. 시어머니가 아니셨으면 분명 분위기가 싸해졌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하고 나오는데 동서는 굳이 또 제게로 와서 속을 긁더라고요. 형님 잘 먹었어요. 근데 여기 가격만 비싸지 영 우리 동네 횟집보다 신선도는 많이 떨어지네요. 여기 SNS에서 되게 유명한 곳인데 동서는 젊은 사람이 SNS도 안 하나 봐? 그런데 올라오는 거 다 광고하려고 뒷돈 주고 올리는 건데 그걸 믿으세요? 형님은 돈 쓸 줄 참 모르신다니까. 암튼 형님 덕분에 저희 식구 셋이 오붓하게 호텔에서 쉬겠네요. 감사해요. 저는 돈을 쓰고도 뭔가 굉장히 찜찜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는 나쁜 소리만 듣고 왠지 동서만 좋은 일 시켜준 것 같았어요. 그날 서방님과 동서는 저녁을 먹자마자 호텔로 가버렸고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사실 시아버지 말씀대로 딱 하룻밤인데 힘들 게 뭐 있겠나 싶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집안 꼴이 이게 뭐니 뭐야. 아무리 바빠도 정리정돈도 깔끔하게 하고 냉장고에 먹을 것도 가득 채워놔야지. 시부모님 오셨는데 어쩜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냐? 살림을 하긴 하는 거냐?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이번 주에 일이 바빠서 장을 못 봤어요. 그리고 식당이랑 호텔 예약해둬서 집으로 오실 줄도 몰랐고요. 사실 내가 오늘은 좋은 날이라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네 너 맏며느리가 되어서 뭐든지 그렇게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결혼하고 첫 번째 시아버지 생신인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대충 식당 예약해서 밥을 먹이질 않나. 거기다 임원 서울까지 올라오라고 해서는 호텔방에서 재우려고 해? 아버지, 저희는 대충 때우려고 한 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서울에 오랜만에 올라오시기도 했고 회도 워낙 좋아하시니까 일부러 좋은 곳에서 모시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는 저나 선주나 둘 다 일이 너무 바빠서 오늘도 간신히 휴가 낸 거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제 편을 들여주며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 핑계 대지 마라. 우리 둘째 며느리는 가게 일에 농사일까지 도우면서 내 생일날이면 장까지 봐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상 차렸다. 또 둘째. 시아버지는 동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이제 보니 동서가 대단하긴 한 것 같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저 꼬장꼬장한 시아버지 비위를 도대체 어떻게 맞췄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잔소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저는 또 한 소리를 듣고 말았죠. 시아버지께서 식구끼리 아침은 꼭 같이 먹어야 한다고 하셔서 동서와 서방님은 어린 조카를 데리고 새벽부터 체크아웃을 하고 결국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호텔에는 왜 가서 자라고 하신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덕분에 저는 새벽부터 부랴부랴 아침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제가 한 음식이 까다로운 시아버지 입맛에 맞으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네가 아주 음식 솜씨가 형편이 없구나. 이래서 앞으로 큰 집 살림이나 제대로 하겠니? 당신이 가르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어.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고생한다고 했는데 시아버지에게 그런 소리까지 듣고 나니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런 제 얼굴을 보고 남편이 또 한마디 하려고 하길래 저는 옆에서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히 제 편을 들고 말해봐야 남편까지 한 소리 들을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마침 그때였어요. 어린 조카가 아무래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런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밥 먹는 내내 찡얼거리더니 결국은 열이 올라서 급하게 서방님과 동서가 병원에 데리고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일로 생각지도 못한 불똥이 제게 튀더군요. 어제 호텔방에서 자는데 좀 춥더라고요. 보일러 좀 틀어달라고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도 방이 계속 그대로더라고요. 애가 새벽에도 콧물을 좀 흘리더니 지금은 열까지 오르네요. 뭐야? 그놈의 호텔은 도대체 뭐 하는 데길래? 아휴, 우리 금쪽 같은 손주 감기까지 걸려야 하고 난리야. 근데 너는 무슨 보일러도 안 나오는 대로 예약해서는 우리 4대 독자 아프게 만들고 그러냐? 시아버지는 동서와 어린 조카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동서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다 허허 웃으면서 받아주시더라고요. 아버님, 형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저희 생각해서 예약해 주신 건데 뭘 그렇게까지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형님도 금방 귀여운 손주 낳으실 텐데요. 4대 독자라니요. 큰일 날 소리죠, 아버님. 아이쿠, 내가 주책맞게 또 재수없는 소리를 했네. 그렇지, 우리 큰며느리도 금방 떡두꺼비 같은 손주 낳아줄 텐데. 그치? 저는 지금까지 제가 나름대로 어디서든 넉살 좋게 잘 적응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이겨내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제 착각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제게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낳아달라고 하시는데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집쟁이 왕꼰대 시아버지만으로도 힘든데 거기에 꼬리 9 달린 동서라니 정말이지 감당이 되질 않았죠.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이 바로 이런 일들을 두고 한 말인가 보더라고요. 동서가 왜 항상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서 기고만장하게 구는지도 이제야 좀 알 것 같았거든요.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시아버지 품에 아들 손주를 떡하니 안겨드렸으니 시아버지는 동서만 보면 무슨 상전처럼 떠받들어 주시더군요.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나이에 임신 출산하는 것도 무서운데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할 것만 같은 압박감에 알게 모르게 혼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긴 마음고생 끝에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제 입으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아시겠죠? 지난 3년이란 시간은 말로 하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시아버지의 전화로 잔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시작했고 임신에 좋다는 한약은 집에 떨어지지 않고 배송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못 갖는 건 네가 어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아이를 원하는 마음이 부족해서다. 저번에 너네 집에 갔을 때 보니까 냉장고에 맥주 캔이 아주 줄을 서 있더라. 임신한 애가 그렇게 술을 먹어서 되겠니? 제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 간섭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아주 대놓고 제 탓으로 몰아가실 때도 있었고요. 둘째 말이
요새는 35만 넘어가면 노산인데다가 아예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결혼 전에 검사까지 하고 결혼하기도 한다던데. 혹시 너는 검사 받아본 거니? 저런 말들까지 들어가며 견뎌온 덕분에 제게도 천사 같은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제가 임신한 사실을 시댁에 알리고 축하 파티를 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글쎄 동서가 둘째를 가졌답니다. 네, 압니다. 물론 축하할 일이죠. 하지만 저로서는 반갑지만은 않더라고요. 3년 동안 마음고생해서 이제야 좀 한시름 놓고 살아보나 했는데 뭔가 우리나라가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했을 때 같은 느낌이랄까요? 찝찝하고 불편했습니다. 동서야 이미 아들이 있으니 둘째가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겠지만요. 저는 아니었거든요. 저와 남편에게 아이는 딱 하나만으로 충분했어요. 이미 나이도 노산인데다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달 내내 입덧은 물론이고 임신 소양증까지 앓으며 너무 고생을 해서 다시는 아이를 못 낳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제 아이가 딸이라면 앞으로 시아버지에게 듣게 될 둘째 압박이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제가 동서의 임신 사실을 듣고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한동안 음식도 거의 먹질 못하고 예민해져 있었더니 병원에서 아기가 좀 작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굳게 먹기로 했습니다. 뱃속 아기를 위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것들만 보여주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아이를 낳았고 동서는 둘째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도 사랑스러운 딸을 낳아서 기뻤지만 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시댁에서 비교 대상이 되고야 말았죠. 제가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딸아이의 100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만 모시고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또 주책을 부리셨어요. 아기 100일이라 저희 부모님도 오신 자리였는데 말이죠. 아이고, 우리 큰손녀 100일 축하해요. 큰딸은 뭐니 해도 살림 미천이지. 나중에 네가 남동생들 잘 챙겨줘야 한다. 사돈,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살림 미천이라뇨. 요새 누가 애한테 그런 소리를 하나요? 그리고 남동생도 아니고 남동생들이라뇨. 둘째 아드님 댁 손주 말고 남동생이 또 누가 있습니까? 누구긴 누굽니까? 큰애가 딸이니 당연히 둘째는 아들을 낳아야죠. 네? 사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제 딸이 그 댁에 아들 낳아드리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사돈, 죄송해요. 우리 집 양반이 약주가 좀 들어가더니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네요. 당신은 이제 100일 지난 애 앞에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큰애는 애 낳고 몸도 아직 다 회복도 안 됐는데 괜히 주책 부리지 말고 밥이나 먹어요. 주책? 이 사람이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딴 소리를 해. 그리고 사돈, 말이 나와서 말인데 딸을 도대체 어떻게 키우셨길래 저렇게 몸이 부실하답니까? 결혼하고 3년이 지나 간신히 임신한 것도 모자라서 애를 낳은 지 100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렇게 몸이 비실비실해서야? 쾅!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의 헛소리에 화가 극도로 나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상을 뒤집어 버리시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귀하게 자랐다면 무지하게 귀하게 자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정말 점잖은 분이세요. 학원에서도 원장 선비라고 불리실 만큼 조용하신 데다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나 엄마에게 화 한 번 내신 적이 없는 분이셨거든요. 내 딸은 애 낳고 몸도 마음도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아직도 복직도 못하고 있는데 애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100일 된 앞에서 동생 얘기한다는 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실언하셨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낳고 감염 증상이 좀 있어서 회음부 쪽이 너무 심하게 부어 출산하고 3달이 지날 때까지 아물지 않아서 아직도 병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내내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저희 집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딸아이를 봐주셨어요. 사실 회사에는 3달 정도만 육아휴직을 쓰기로 이야기해 둔 상태였는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휴가까지 연장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아버지께서 막말까지 하셨으니 친정아버지의 가슴에 불을 붙이신 거나 다름없었죠. 친정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데도 시아버지는 부끄러운 줄 모르셨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허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하느라 바빴죠. 저는 이미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 상태라 나설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뒷수습을 남편에게 맡긴 뒤 수유실로 갔습니다. 밖의 상황이 엉망진창이든 말든 딸아이는 배가 고픈지 엉엉 울더라고요. 저는 바로 분유를 타서 딸아이에게 먹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동서가 조카를 데리고 수유실로 들어오더라고요. 형님, 아직도 진통제랑 항생제 드시느라 수유 못하고 분유만 먹이시는 거예요? 저는 동서가 제게 말을 걸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계속 바랬습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동서를 상대할 힘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그냥 지나칠 동서가 아니었죠. 아유, 애가 엄마 젖을 먹고 커야 머리가 똑똑하고 잔병치레 안 한다던데 엄마가 부실해서 우리 조카는 모유도 못 먹고 어떡해요? 동서, 적당히 좀 해. 선입동서가 출산하고 몸이 회복이 안 돼서 아직도 약 먹고 있으면 괜찮냐고 먼저 물어보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애 모유를 먹이네 마네. 그런 소리가 나와? 우리 형님 나이 먹고 애 낳으니까 너무 힘드신가 보다. 엄청 예민해지셨네. 아니면 저만 아들 낳아서 샘나셔서 그래요? 동서, 정말 이럴 거야? 안 그래도 아버님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도대체 동서까지 나한테 왜 그래? 동서는 내가 그렇게 싫어? 당연히 싫죠. 형님은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요. 제가 결혼도 먼저 하고 아들도 둘이나 낳아서 며느리 노릇은 제가 다 하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국 저희보다 나중에 땅은 더 받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직접 제 귀로 듣고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싫다고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동서가 저를 견제하고 밉살맞게 군 게 고작 유산으로 받을 땅 때문이라네요. 동서의 논리에 따르면 시아버지가 아무리 동서를 저보다 예뻐해도 워낙 고지식한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 장남인 남편이 서방님보다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게 될 테니 제가 밉답니다. 와, 동서. 이제 보니까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네? 나 앞으로는 동서 상대 못하겠다. 제 말이 틀려요? 사실 형님은 시집와서 한 것도 없으시잖아요. 시부모님을 제대로 돌보기로 했어요? 아니면 대를 이을 손주라도 낳았어요? 뭐야? 동서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할 말 있으면 어디 해보세요. 그런데 저랑 형님이랑 싸우면 시아버님께서 당연히 제 편 드실 텐데 형님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딸아이를 데리고 수유실 문을 세게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너무 서럽고 속상했지만 할 말이 없었거든요. 동서 말처럼 시아버님께서 절대 제 편이 되어주시지 않을 것 같았어요. 딸아이 100일날 양가 아버님들끼리 큰 소리를 내신 이후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이상한 집안인 걸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냐부터 해서 제 남편에게도 아버지가 저러시는데 중간에서 도대체 뭘 한 거냐고 혼내기까지 하셨어요. 무엇보다 친정 부모님께서 속상해 하시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부모님께 귀하디 귀한 딸인데 시아버지와 동서 앞에만 서면 제가 왜 그렇게까지 주눅이 들었나 싶더라고요. 괜히 저도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이후 달라지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죠. 시아버지든 동서든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제가 회사 다니며 딸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지내던 사이 시아버지께 병고가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비가 많이 오는 날 혼자 장에 다녀오시다가 달려오던 차가 아버님을 못 보고 심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 사고로 허리를 심하게 다치신 시아버지는 곧바로 긴급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했어요. 가족들은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대학병원에 아는 의사선생님이 계시다며 도와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바로 구급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시아버지 병문안을 오신 친정 부모님을 보자마자 저희 시아버지는 손을 붙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우리 큰며느리랑 사돈 아니었으면 전 아마 저 세상 갔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고마워서 이 빚을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빚은요, 앞으로 저희 딸을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처럼 대해주시면 되죠 뭐. 다행히 수술도 잘 끝나고 양가 아버님 간의 사이도 잘 풀려서 다행이었지만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허리 수술이다 보니 시아버님께서 거동이 쉽지는 않으셨어요. 오래 걷지를 못하셔서 밖에 나가시려면 휠체어를 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길이다 보니 길이 좋지 않아서 어머니 혼자 휠체어 끌고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신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시아버지께서도 몸이 마음대로 되질 않으시니 고집이 더 심해지셨다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소리도 버럭버럭 지르시는 것도 모자라서 갑자기 큰아들과 큰며느리인 제게 집착을 하셨어요. 툭하면 큰아들인 제 남편에게 전화해 당장 집으로 내려오라고 성화이셨어요. 당연히 부모가 수족을 못 쓰게 됐으면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지 뭐하고 있냐면서요. 남편은 시아버지 일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도 시아버지였지만 시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워서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정말이지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안 내려가고 끝까지 버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울면서 매일 밤 남편에게 전화하시는 목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으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주 속이 말이 아닌지 툭하면 소리를 버럭 지르고 물건을 여기저기 집어던져. 둘째네가 와서 도와주기는 하는데 둘째 말도 아예 듣지도 않으니 내가 힘들어 죽겠다. 저희는 결국 백기를 들고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저희로서는 정말 큰 결정이었어요. 서울에 직장이며 집도 다 정리하고 친정 부모님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내린 결정이었죠. 고향에 내려가 처음 1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은 고향에서 새로 일을 구하고 적응하느라 바빴고 저는 매일 쏟아지는 시아버지의 잔소리와 끝이 없는 집안일까지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니 이 또한 적응이 되더군요. 저는 시아버지의 잔소리도 이제는 가볍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기며 너스레를 떨 수 있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는 도대체 얼마나 살림을 해야 간이라도 좀 맞추는 거니? 나는 살다 이렇게 아무 맛도 안 나는 무생채는 처음 먹어본다. 어머니가 밭에 나가셔서 할 수가 없어요. 굶기 싫으시면 아버님도 이제는 제가 한 음식 적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매번 끼니마다 밥에 반찬 새로 해대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대충 좀 드세요. 뭐야? 며느리가 시애비한테 하는 말버릇하고는. 암튼 둘째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둘째는 우리 집 살 때 나한테 말대꾸 한 번 한 적 없다. 그럼 저도 그냥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그 이쁘고 아들 잘나는 둘째 며느리 데리고 사시던지요. 엄마, 할아버지한테 왜 그래? 할아버지, 난 할아버지네 집 좋아요. 저는 여기서 평생 할아버지랑 살 거예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어쩜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할까? 저는 어느새 시아버지 앞에서 긴장도 하지 않고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딸아이는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매일 유치원에 다녀오면 할아버지 옆에 착 붙어서 조잘조잘 떠들고 할아버지와 노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아버지께서 딸아이를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저는 혹시나 한 집에 살면서도 둘째 동서의 조카들과 비교하면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 어쩌나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아껴주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 어린이날이 다가오길래 어버이날과 겸사겸사 남편이 바람도 쐴 겸 오랜만에 다 같이 여행이라도 다녀오자고 하더라고요. 지난 10년간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며 좋지 않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몇 번이나 놀러갈 기회가 있겠느냐면서 다녀오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거동이 힘드신 시아버지를 위해 집에서 멀지 않은 바닷가에 펜션을 예약했어요. 여행 준비부터 예약까지 저와 남편이 다 알아서 준비했는데 서방님께서 비용은 반반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수증을 동서에게 톡으로 다 보냈습니다. 동서, 내가 보낸 영수증 봤어? 확인하고 절반 보내면 돼. 형님, 쌈채소를 얼마나 사셨으면 6,000원이 넘어요? 어른이 몇이나 된다고. 그리고 라면은 뭐하러 사셨어요? 미리 얘기했으면 집에 있는 거 좀 챙겨왔을 텐데. 동서는 오랜만에 만나서도 여전하더라고요. 제 말에 일일이 콧뚜리를 잡고 잔소리를 해댔어요. 동서, 사람이 왜 그래? 어른들 모시고 놀러가면서 돈 10,000원에 그렇게 째째하게 굴어야겠어? 왜? 요즘 서방님 가게 그렇게 힘들어? 제가 그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아낄 수 있는 건 좀 아끼자는 거지. 형님은 이제 일도 안 하시는데 남편이 힘들게 일해서 벌어다 준 돈 그렇게 펑펑 써도 되겠어요? 됐고, 괜히 가족끼리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돈 내기 아까우면 그냥 아깝다고 해. 그냥 우리가 다 낼 테니까. 저는 놀러와서까지 싸우고 싶지 않아서 제 할 말만 하고 주방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자꾸만 졸졸 따라다니며 제 심기를 건들더라고요. 아유, 화장실이 왜 이렇게 좁아? 욕조도 없고 애들 샤워시키기 너무 힘들겠다. 어머, 형님, 여기 오션뷰라고 하지 않았어요? 앞에 호텔이 떡하니 있어서 바다라고는 코딱지만큼밖에 안 보이는데요? 동서는 말을 해도 꼭 저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침 시어머니께서 너무 바닷가 앞이면 저녁에 시끄러운데 오히려 안쪽이라 조용해서 더 낫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동서에게 한마디 하려다 그냥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짐 정리하는 사이 방에서 놀고 있던 제 딸과 조카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지 둘째 조카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주방에 있었고 동서는 방에 있었는데 동서가 아들 울음소리에 먼저 방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 들어갔죠. 얘가 내 장난감 발로 밟아서 다 부서져 버렸어. 어떡해.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네가 다 물어내. 지금 당장 물어내라고. 으이그, 너는 여자애가 어쩜 그렇게 조심성이 없니? 그래서 남자애들이 좋아하겠어? 지혜미 닮아서 하는 짓이 딱 미운 짓만 골라서 하네 정말.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게 조카한테 할 소리야? 거기다가 나를 닮아서 미운 짓만 하다니. 어디서 그런 말을 해?
제가 뒤따라 들어오는지 모르고 동서도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애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했으면 미안해할 줄 알아야 하는데 동서는 잠깐 놀란 기색을 하고서는 곧바로 다시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여자애가 조심성이 있어야지. 도대체 어떻게 걸어다니면 애 장난감을 부러뜨려요. 엄마,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화장실 가려고 나가다가 실수로 밟은 거야. 그리고 쟤보다 내가 누나 아니야? 왜 자꾸 쟤가 나한테 야라고 해? 저는 동서의 말도 말이었지만 딸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더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한 달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해도 엄연히 제 딸이 1살 누나인데 자꾸만 야야 불렀나 보더라고요. 그걸 보고도 동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사이가 나빠도 그렇지 어떻게 애들 앞에서까지 저렇게 유치하게 굴까 싶었습니다. 저는 동서와 똑같이 유치하게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나한테 야라고 부르면 돼, 안 돼? 한 번만 더 누나한테 야라고 부르는 거 큰엄마가 보면 너 아주 된통 혼날 줄 알아? 형님, 지금 우리 아들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고작 몇 개월 차이 난다고 호칭 가지고 그래요. 남자애 기죽게. 동서와 제 목소리가 아무래도 거실까지 들렸는지 식구들이 무슨 일인지 다 따라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짝 소리가 날 정도로 저희 남편이 서방님 뺨을 내리치더라고요. 아니, 이 녀석들이 지금 부모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까지 놀라서 소리를 버럭 지르셨죠. 아버지,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번 일은 제 집안일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지도 조용히 하시고 제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저는 남편이 이토록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아버지며 서방님, 동서 조카들에게까지 웬만하면 장남으로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언제나 듬직하고 차분하게 대처하곤 했었는데요. 남편의 모습은 분명 달라 보였습니다. 너 도대체 네 마누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 부부가 예뻐서 봐준 줄 알아? 그런데 기어이 선을 넘어? 어디 감히 내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 딸한테까지 함부로 해. 너 앞으로 네 마누라 아들 새끼 관리 잘해라. 내 손에 뒤지기 싫으면. 시부모님과 서방님 그리고 동서까지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다들 놀랐는지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이 서방님을 때리기는커녕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었으니 그럴만했죠. 평소 같았으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셨을 시아버지마저도 당신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럴까 싶으셨는지 웬일로 입을 꽉 닫아버리시더라고요. 형수님, 죄송해요. 이 사람이 일찍 시집와서 뭘 몰라서 그래요. 당신 뭐해? 빨리 형수님께 사과드리지 못해? 여보, 사과라니? 지금 나더러 애들까지 있는 앞에서 사과하라는 거야? 둘째 너, 뭘 잘했다고 큰 소리냐? 예쁘다 예쁘다 했더니만 애들 있는 앞에서 위아래 없이 어디 손이똥사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그래놓고 지금 잘했다는 거냐? 이번 일은 누가 봐도 네가 잘못한 일이다. 빨리 큰애한테 제대로 사과해라. 애들이 뭘 보고 외우겠어? 아버님, 그래도 아버님의 대르리를 장손들인데. 뭐야? 아무리 장손이 중요해도 엄연히 집안에는 서열이 나는 게 있고 위아래가 있는 거지. 어디 감히 손이똥사한테 덤비기를. 그리고 1살 차이 나도 엄연히 누나는 누나지. 너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지금 당장 큰애한테 빨리 사과 안 해? 너도 누나한테 사과해. 동서도 물론 놀랐겠지만 사실 제가 더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동서가 아닌 제 편을 들어주신 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저와는 다른 이유로 울컥한 동서는 믿고 있던 시아버지께서 제 편을 드시니 애써 꼬리를 내리며 풀이 죽은 채 제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지나쳤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그리고 둘째한테도 꼭 누나라고 부르라고 가르칠게요. 죄송합니다. 동서는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제게 사과를 해놓고는 그날 밤 억울해서 잠이 오질 않는지 밤에 혼자 바닷가에 나가 산책까지 하고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지난 묵혔던 채증이 시아버지 말 한마디에 그대로 싹 내려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 시아버지께서 왜 그러셨는지 궁금했어요. 물론 제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 모시고야 있었지만 사실 시아버지 마음에 들게 밥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깔끔하게 살림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매일 둘째보다 부족하다고 구박하시면서 갑자기 왜 제 편을 들어주셨나 궁금했습니다. 저는 여행에 다녀와 시아버지 머리를 잘라드리며 슬쩍 물었습니다. 그날 아버님, 제 편 왜 들어주셨어요? 저는 밥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손주도 못 낳아드렸는데. 우리 장남, 내 아들이 너를 끔찍이 좋아하잖아. 내 앞에서는 소리 한 번 지른 적 없는 놈인데 지 마누라 때문에 동생까지 때리고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내가 그날 보고 딱 감이 왔다. 내가 너한테 줄을 서야 우리 장남이 나를 안 버리겠구나 싶더라고. 저는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의 어깨를 툭 밀쳤습니다. 너무 얄미워서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아버지께서 연세가 드시기는 했는지 이제 몸도 아프고 거동이 힘드니 장남 눈치도 보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웃음이 나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이런 게 미운정인가 싶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가 잘 버텨온 것 같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도망가는 게 맞을까요? 이 사연을 쓰는 지금까지도 저는 시아버지와 티격태격 싸우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미운 말만 골라서 하시면 큰아들한테 일러서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고 놀리면서 말이죠.